오늘 2차 전지를 매수해야 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가 뜨긴 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들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리포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봤고요. 네. 이게 이제 미래에셋의 김철충 애널리스트가 이게 8월 7일 날 쓴 보고서인데 이제 크게 이제 대분류로 놓고 보게 되면 수주, 출하량, 그다음에 리튬 가격, 그다음에 정책 등 요걸 갖다가 좀 세분화해가지고 10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네. 이제 왜 2차 전지를 사야 되나 하면서 10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매우 좀 흥미롭게 읽었어요. 네. 예. 이걸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수주가 쏟아진다. 그리고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2분기 실적에서 봤듯이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대부분은 이제 턴어라운드는 분명히 했죠. 근데 이제 하반기 수주가 이제 서서히 쏟아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6일 날 이제 수주를 했다는 기사가 떴죠. 이게 LFP 양극재 그 수주인데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19만 톤 이상의 LFP 양극재를 갖다가 국내 배터리사에 공급하는 겁니다. 배터리사에 공급을 해서 이 배터리가 어디로 가느냐? 궁극적으로는 뭐 북미 ESS 향이라고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 대략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걸 갖다가 6년 동안 들어가는 거니까 매년 한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발생한다는 건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김철중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서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주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어떤 서막으로 보고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이제 수주가 들어오느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논 PFE라고 그래가지고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북미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수주 물결의 어떤 첫 번째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짚은 거는 뭐냐면은 중국 업체들도 지금 소재 가격을 막 올리고 있어요. 가령 뭐 전구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사들 같은 경우 중국의 거를 갖다가 썼는데 얘네들 점점 가격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북미 지역에서는 탈중국 공급망을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아무래도 거래선을 한국으로 좀 바꾸자 하는 어떤 움직임들을 갖다가 김철중 애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북미 ESS양 뭐 수주는 배터리 3사에 모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25년 하반기 진행되었던 수주, 25년 하반기까지 진행되었던 수주는 주로 어떤 수주들이었냐면은 ITC, 그러니까 투자세액공제라든지 PTC, 생산세액공제 등 보조금 수령을 위한 단기, 그다음에 소규모 수주였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 이제 들어오는 수주는 어떤 수주이냐면 AI 데이터 센터향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의 시계열도 굉장히 길고 단가도 굉장히 높고 얼마 전에 LG에너솔루션이 DTA 에너지한테 그 수주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kWh당 266달러 정도의 수주를 받았으니까 고마진. 그렇죠. 마진도 높고 시계열이 또 굉장히 확장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EV양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아무래도 이제 EV가 점점 전기차 확산세가 점점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주들도 하반기에 좀 집중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속도는 시장 예상치를 갖다가 상회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EV 실적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ESS 매출 증가가 전사의 어떤 성장을 갖다 견인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김철중 애널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는 한 올해 6,800억 정도 영업이익, LG에너솔루션을 갖다가 한 1.2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SK온도 BEP를 갖다가 달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셀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은 소재단에서도 분명히 낙수 효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소재사들 역시 ESS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요. EV향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다. 그리고 판가가 우상향함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론가님 출하량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적에.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건 알범알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올해 그 EV 배터리하고 ESS 배터리 출하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SS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공이
그 EV 배터리도 510 기가와트아워, 그다음에 ESS 배터리도 510 기가와트아워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그 올 상반기, 그러니까 EV 배터리는 한 10% 성장했어요. 근데 ESS 배터리가 얼마나 성장을 했냐? 저 아래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98%를 성장을 했습니다. 확실히 존재감이 이제 커졌네요. 지금 예, 그렇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ESS 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커져도 우리의 주력 시장은 결국은 현재까지는 북미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북미 시장의 경우에는 상반기를 갖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EV 배터리가 51 기가와트아워, 그다음에 그 ESS 배터리가 36 기가와트아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36기가 올해 그 뭐라고 할까, ESS 배터리랑 EV 배터리가 북미 지역에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상반기에는 EV 배터리 시장이 훨씬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산 배터리들이 셀사들이 ESS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어도 후공정에서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갖다가 셀을 모듈하고 팩하고 이 컨테이너 세우고 뭐 PCS 달고 이러는 그쪽에 전문 인력들이 없어서 이게 출하량이 36기가와트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이 병목 현상이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ESS가 105기가와트 정도가 될 거고요. EV는 101기가와트로 ESS가 EV를 갖다가 추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EV 배터리의 성장률입니다. 한 10% 성장했고요, 3반기에. 근데 오른쪽 보면은 그러니까 그 좌측이 한 98%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ESS 배터리가. 네.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북미 ESS랑 EV 시장인데 그 26년 하고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ESS 그 배터리 시장이 EV 배터리 시장을 갖다가 추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ESS 부착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 그 단지를 해도 ESS를 거기다 달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태양광이 들어가면 무조건 ESS가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부착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넥스테라 에너지가 그 태양광을 갖다가 설치를 했을 때 그 ESS 수주 비중을 갖다가 이 계산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24년에서 25년에는 태양광 그 수주액의 ESS 수주액은 지금 얼마죠? 한 39%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는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6년, 27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 비중이 91%까지 올라오고 28년에서 29년은 92%. 그러니까 30에서 32년에는 122%보다도 그러니까 태양광보다도 ESS 수주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태양광을 갖다가 수주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ESS. 과거와 달리 ESS가 부착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사실 그 가정용 태양광 업체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업체가 썬런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단위 태양광당 ESS 부착률은 23년에 31%에 불과했고요. 근데 24년에 이게 얼마 정도까지 올랐냐? 57%. 25년에는 70%. 올 2분기에는 74%로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산업용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넥스테라 에너지처럼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 과거는 ESS를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70% 가량은 ESS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재생 에너지에 ESS 설치가 필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뭐 ESS도 이렇게 성장하면 좋은 거고 EV도 그만큼 좀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일단 E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캐즘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게 어디냐?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캐즘에서 이게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미국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그 25년 10월 달부터 그 이게 쭉 줄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기저효과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25년 1월부터 25년 9월 달까지는 이 보조금을 갖다가 막 줬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막바지 그 보조금 혜택이 몰리면서 EV 성장률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네. 근데 보조금이 딱 끊기는 25년 10월부터 굉장히 낮아졌죠, 성장률이. 그러니까 따라서 기저효과가 낮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10월 달부터는
기저효과가 낮으니까 조금만 성장해도 우성장하는 그림들이 형성이 되겠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그 조인트 벤처를 갖다가 미국에서 같이 한 회사들, 가령 뭐 GM과 한 얼티엄 셀즈, 이 1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가동 준비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조인트 벤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만든 그 조인트 벤처 있습니다. 그 이민 단속국에 걸려가지고 한국 사람들 막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했던 네. 그 현장이거든요. 예. 그 현장이 지금 원래는 이제 뭐 3분기, 2분기, 3분기에 가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2분기에 가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늦어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갖다가 시작한다. 그래서 올해 3분기 LG엔솔 EV 배터리 매출액은 QOQ로 한 1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ESS 부분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요.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그다음에 EV 부분도 우리가 최악으로 고전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인트 벤처들, 합작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갖다가 하반기에는 시작을 한다. 따라서 EV 쪽의 어떤 배터리 출하량도 굉장히 앞으로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출하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부진했는데 그 시장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ES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네. 네, 그렇습니다.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에서도 네네네. 이제 ESS 부차가 너무나 필수가 됐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이제 실적 성장으로 이거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앞서서 평론가님 그 10가지 이렇게 쭉 말씀 주시면서 네네. 리튬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2차 전지주 리튬 가격에 크게 반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 6월 달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했었죠. 그때는 왜 그러냐면 공급단의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중국이 이제 공급 개혁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광산들을 갖다가 폐쇄시켰죠. 6월 달까지. 그다음에 이제 모잠비크라든 탄자니아 같은 그 리튬 정광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갖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단의 병목이 생기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갔는데 6월 달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일단 멈췄던 중국의 리튬 공장들, 리튬 광산들이죠. 광산들 일부가 재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CATL의 젠샤오 광산인데 이 부분이 재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자니아라든지 모잠비크에서 들어가는 수출 통제가 약간 풀렸어요. 그 바람에 리튬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29달러에서 한 22달러 정도까지 킬로그램당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수요단의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수요단의 어떤 병목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탄산 리튬 산업 재고 일수 추이라고 저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 일수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탄산 리튬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재고를 쌓아놓고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뭘 하는데 재고가 계속해서 재고 일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탄산 리튬의 재고가 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뭐 UBS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제3차 리튬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리튬 수요는 한 3배 정도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 재고 일수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리튬 가격은 점점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김철중에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변화가 이끌 나비 효과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이제 하반기에 EU의 그 IAA 법안이라고 산업 가속화 법안이 확정이 거의 되죠. 네. 이게 3월달에 이제 초안이 벌써 발표가 됐고요. 그 핵심 뭐냐면 메이드 인 EU.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견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 기업을 갖다가 견제를 하게 되면은 그 유럽에서는 배터리를 어디서 구할 거냐 이거죠. 결국은 EU 내에 자신들이 자신들 유럽산 어떤 배터리 기업들 아니면 한국 배터리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EU 내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셀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벤츠가 투자한 ACC라든지 아니면 르노가 투자한 베르코,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이 투자한 파워코 같은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셀사들이 지금 뭐냐면은 수율 자체가 안 나와요.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네. 이 수율이 안정화가 또 결과가 안 안 되고 좋은 있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노스볼트라든지 얼마 전에 그 모로라고 계속 파산했잖아요.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셀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율 자체가 안 나오니까 궁극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배제하게 되면은 그 수요가 어디로 올 거냐? 결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로밖에는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조건을 갖다 충족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유럽 영내에 다 생산 기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메이드 인 EU를 갖다가 충족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서방 국가 중에 우방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FTA 체결 국가니까요, EU랑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에서 한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아주 최악의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반등을 시작할 어떤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했습니다. 이게 제1차 재생,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늦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태양광 누적 용량 목표가 25년 30.8기가와트에서 30년에 87기가와트로 증가를 합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대략 보면은 5년 동안 신규 설치가 한 57기가와트가 돼야 돼요. 그럼 매년 10기가와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10기가와트 그 재생에너지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듀레이션이라든지 부착률을 갖다가 계산해 볼 때 매년 2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배터리 ESS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이 정도의 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지금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는 쇼티지예요, 쇼티지. 캐파가 못 따라갑니다.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렇죠. 짓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18기가와트 아워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배터리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만 이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의 그 배터리 셀사들 같은 경우에는 풀 가동을 해도 모자라요. 그렇네요. 여기다가 지금 한국판 IRA 생산세액공제 초안이 발표가 됐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긍정적인 뭐냐면은 공제액을 갖다 2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해 적자가 났어요. 흑자가 나야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건데 네. 적자가 났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2월 시킬 수 있어요. 흑자 날 때까지. 그럼 합산해가지고 누적으로 공제를 받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생산을 해내면 해낼수록 엄청난 혜택이 들어오는 거니까 미국 IRA처럼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26년 말 법안이 통과되면은 36년까지 한 10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중간에 그 뭐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에 적자 기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라든지 크레딧이라고 뭐 보통 얘기를 하죠. 세액공제액을 갖다가 현금 유동화, 딴 기업한테 팔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정책적으로 좀 유효한 건 뭐냐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8월이니까 3개월 남았는데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러면 당장은 안 바뀌겠죠. 민주당이 법안을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법안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분명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28년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한국이 2차 전지주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멀티플 지금보다도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여건은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동안 2차 전지 언제 뛰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도 이제 좀 예전에 그 2차 전지 붐이 또 올 수 있을까? 기반은 잘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잘 기다려 보시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기 2차 전지 주를 사야 되는 10가지 이유나 나왔으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네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